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고전문학 5강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시조가 먼저 세 편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뒤에 있는 보기를 보면서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자, 보기를 살펴보니까 시조에서 눈과 비라는 기후현상이 나오는데 주관적 정서의 투여물로 새로운 의미를 품는 채 주제의 효과를 드러내는 소재로 등장을 한대요. 눈과 비가 물리적인 상태의 소리나 색채의 유무, 계절적 이미지와 관련한 기능의 의미와 차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둘째째는 하강적 이미지로 쓰이기도 하고 사람의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는 차원에서 장애물로 나타나고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시조 세 개는 눈과 비라는 기후현상이 나올 것인데 이 눈과 비가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인 정서, 사람의 주관적인 정서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단순한 뭐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이미지, 계절적인 이미지와 관련한 게 아니라 하강적 이미지와 함께 사람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시련과 고난이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좀 더 보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AD를 이해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네요. 자, 가부터 봅시다. 눈마저 휘어진 데를 뉘라서 굽다던 거. 자, 여러분 눈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그럼 눈을 맞아서 휘어진 대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진한 글씨니까 뒤에 3번을 푸는데 필요한 거겠죠? 여기서 눈 맞아서 휘어진 데를 뉘라셔. 누가 라는 뜻이에요. 누가 굽다. 굽었다고 하던가 라는 의미입니다. 굽다던 거. 누가 굽었다고 하던가. 자, 굽을 절이며 여기서 눈마저 휘어진 대는 여기 대나무를 의미해요. 자, 대나무가 여러분 이렇게 곱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나무가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대나무가 눈을 맞아서 이렇게 눈이 쌓여 있으면 살짝 휜 수도 있죠. 근데 눈이 쌓여가지고 대나무가 휜 걸 가지고 대나무는 원래 곱게 피어 있어야 되는데 대나무 뭐야? 대나무가 휘었잖아.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뭐야? 저기 있는 대나무? 에이 휘었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해요. 이거 대나무 보고 누가 휘었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굽을 절이면 이때의 절은 여러분 절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나무가 휘어질 절개이면 굽을 절개이면 얘가 눈 속에 푸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는 자 나뭇가지만 남기고 다 잎을 떨어뜨리죠. 그런데 대나무는 어때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한겨울에도 혼자 푸르르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대나무의 속성 푸르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굽을 절개이면 눈 속에도 혼자 푸르겠느냐. 아마도 새한구절 추운 계절에도 혼자 지키는 절개, 즉 혼자 푸르름을 가지고 지키는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너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원천성 아저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휘어진 대를 3번에서 가서 볼까요? 눈은 고체의 물리적 특성을 가진 채 절개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이 대를 눌러 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의미 지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대나무를 굳게 만드는 눈이니까 눈은 당연히 시련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눈이 내려도 대나무는 역시나 푸르른 거죠, 여러분. 대나무는 푸르르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나무는 역시나 눈 속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대나무는 절개를 지키는 존재, 그래서 눈 속에서도 푸르른 존재라서 이때의 절개는 누구에 대한 절개를 나타낼까요? 자, 이거는 양반들에게 있어서 누구에 대한 임금에 대한 절개를 의미한다라고 보여졌어요. 양반들에게 임금에 대한 충성, 임금에 대한 충심, 그리고 절개를 의미하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가에 가서 1번 가서 한번 볼까요? 가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 아니죠, 여러분.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므로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지 않았고, 자, 2번은 풀 수 없고, 가는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의 삶에 대한 자부심. 서리적 표현은 있죠. 누가 굽었다고 하는가? 굽다던고 굽었다고 하는가?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푸르겠는가? 이거 다 여러분 서리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현실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한 건 아니겠죠? 소리적 표현은 있으나 자부심 강조가 틀렸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가는 타인의 발언을 인용? 이것도 아니죠.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지도 않았고,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아니죠. 자, 가는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예천적 태도. 맞죠, 여러분? 사물의 인격을 부여했죠? 뭐에 대해서? 대나무. 대나무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해서 예천적 태도를 보인 거 맞죠? 뭘 가지고 있는? 대나무가 절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예천적 태도를 보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는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가만 보고 1번, 3번, 4번을 지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번의 시조를 살펴봅시다. 연못에 비 오는 소리, 역시나 비도 부정적인 거라는 거 우리 3번에 나왔었으니까, 연못에 비가 오는 소리가 놀라워서 이물 보러 가던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못 보고 깼습니다. 자, 비 오는 소리 때문에 이물 보러 가던 꿈이 못 보고 깼어요. 그럼 여러분, 비는 여기서 임 보러 가던 꿈을 못 보고 깨게 했으니까 꿈을 깨게 하는, 방해하는 소재가 된 거죠. 이 꿈을 방해하는 소재가 됐네요. 꿈을 방해하는 소재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꿈을 깨서, 이미 그립죠. 그리워서 방해하고 깼는데 입 위에 구슬만 담겨 있어서 눈물을 듣듯 하는구나. 입 위에 구슬이 왜 담겨 있어요, 여러분? 비가 내렸죠. 자, 비가 내려서 이렇게 연못에 여러분 연꽃잎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못에 연꽃잎이 담겨 있는데 비가 이렇게 내려서 입 위에 구슬이 담겨 있어요. 그럼 이 구슬은 뭐겠어요? 자, 빗방울이겠죠. 빗방울이 내려서 내가 이 비가 내려 있는 거, 이거 눈물을 듣듯 하는구나. 이 빗방울이 내려 있는 거 눈물을 듣듯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럼 3번 봅시다. 보시면 눈은 시각적 차원에서 1번 아직 안 끝났네요. 대와 색채의 대비를 이룬대요. 자, 눈은 흰색이죠. 근데 대나무는 아까 뭐렇다고 했어요? 푸르다라고 했죠? 푸르다라고 했으면 색채 대비를 이루는 거 맞네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 속에서 화자가 대만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죠. 즉, 고유한 특성 뭐예요? 푸르다라는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네요. 2번도 맞다고 볼 수 있고, 3번 비는 화자가 잠에 들어 임 보러 가던 꿈을 꾸다가 깨어나 임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임과 화자의 만남에 제약을 가하는 소재,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4번 비는 듣듯이라는 하강 이미지와 액체라는 물리적 특성에 따라 떨어지는 소리로 감각화되는 거 맞죠, 여러분? 비를 듣듯이라는 하강 이미지, 액체라는 물리적 특성에 따라 떨어지는 소리 듣는 거니까 감각화되어 있죠. 그럼 연잎 위에 구슬 모양으로 흘러서 맺힌 화자의 눈물에 빗대어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연잎 위에 구슬 모양으로 흘러서 맺힌 거 화자의 눈물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거 연잎 위에 구슬만 당겨서 눈물을 듣듯 했다. 연잎 위에 담겨있는 구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얘는 그냥 빗방울이죠. 연잎 위에 구슬이 담겨있는데 이거를 화자의 눈물을 듣듯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를 눈물이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오바된 해석이에요. 이 자체는 빗방울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슬 모양으로 흘러서 맺힌 것은 화자의 눈물이다 라는 것은 설명이 너무 오바한 설명입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이게 틀렸어요. 자, 되셨죠? 그럼 올라와서 2번. 자, 표현상의 특징 같이 봅시다. 자, 2번 나는 말을 주고 방식을 사용해 청자가 늘어났나요? 여기 청자가 없죠, 여러분? 나에는 말을 주고 박는 방식 사용하지 않았네요. 그럼 5번 나와 달리 사물의 인격을 부여. 여러분, 여기에는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가에 사물의 인격을 부여했으므로 5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답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2번 이제 A들을 이해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풀 건데, 요거는 시조 3번에 나와 있네요. 자, 3번 가니까 임은 회양의 금성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3, 4월에 칡농쿨이 됩니다. 그 나무, 즉 임이라는 나무에 그 칡, 내가 칡농쿨이 됐죠? 내 칡이
낙거미가 나비를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왜요? 풀어. 이건 왼쪽으로 풀어서 옳게 감아요. 오른쪽으로 감아서 얽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구빈하게 휘 감겨 주야장상 뒤틀어져 감겨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동지섣달 바람과 비와 비, 눈, 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이 있겠느냐라고 했네요. 다 동지섣달의 바람, 비, 눈, 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 있겠느냐. 그럼 동지섣달의 바람, 비, 눈, 서리 얘네는 다 시련을 뜻하거든요. 얘네를 맞아도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 3번부터 보고 올게요. 3번에 비, 눈은 각각 바람, 서리와 함께 어우러져 인과 화자가 사랑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련이나 고난이겠죠.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 맞습니다. 5번을 지울 수가 있고요. 자, 이 화자는 뭐라고 해요? 임은 오리나무가 돼요. 그리고 나는 3, 4월 칡렁꿀이 돼요. 칡렁꿀이 돼서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오리나무는 큰 키나무예요. 자, 이렇게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칡은 물체를 감고 올라갑니다. 그럼 나는 이 오리나무, A라는 오리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칡렁쿨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로 감고 오른쪽으로 감고 칭칭칭칭 빈틈없이 감아 올라가는데 뭐처럼? 마치 납거미가 자 이렇게 있는 납거미가 있다고 쳐요. 납거미가 뭘 하듯 나비를 감듯 그물을 쳐서 나비를 감듯 이렇게 그물 위로 지나가는 나비를 감듯 아주 촘촘하게 실감는 속도가 빨라서 먹잇감을 감는 거죠. 이렇게 나비를 감듯 내가 감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임을 곱게 자라고 생명력이 가란 A 나무에 비유해서 기댈 만한 존재로 형상하고 있는 거. 화자는 B로 변했죠. B 즉 뭐예요? 여기서 칡으로 변했고 다시 칡에서 낙거미로 변신해서 임을 화자로부터 빠져나가기 힘들게 했나요? 화자가 여러분 칡에서 낙거미로 또 변해요? 이거는 아니겠죠? 칡에서 낙거미로 변한 건 아니죠. 나는 칡으로 변해서 낙거미처럼 나비를 감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낙거미가 나비를 감듯 이라고 표현했으므로 낙거미로 다시 변하는 건 아니죠. 자, 2번이 틀렸네요. A와 B가 가지고 있는 추위를 잘 견뎌낸다는 특성. 자, 여기 나오죠. A 추위에 잘 견디고 칡도 추위에 강하죠. 결국 동지섣달에도 함께 살아남는 것이 가능하죠. 자, 동지섣달에도 떨어지지 않겠다.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B와 C가 능동적으로 다른 대상을 감아서 묶는 기능에 기반해서 지속적인 결속을 유지하려고 했죠. 여기 B도 칡도 다른 물체를 감고 올라가는 거. 낙거미도 완전히 감싸는 방법으로 사냥하는 거. 자, C와 D 사이에 나타나는 외형적 특성. 즉, 낙거미가 나비를 감는 외형적 특성이 B와 A 사이에, 즉, 칡이 오리나무를 감는 것 사이에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인과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관점이 나타나 있겠죠? 틀린 거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답 5번이고 2번의 답 2번 3번의 답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고전소설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고전소설 뒤에 넘어가 보시면 이번에는 여러분 보기 지문이 2개예요. 그럼 이럴 때는 보기를 둘 다 읽기보다 하나가 더 뭐가 도움이 될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빠르게 봤더니 자, 5번은 가문소설의 특징이 나와 있고 7번은 정보의 격차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소설의 종류가 나와 있는 건 얘잖아요. 그럼 얘를 읽는 게 위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소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5번 보기를 먼저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가문소설은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가문의 성세와 인물들의 행적을 그린대요. 구성원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장자 승계권을 둘러싼 형제 사이의 갈등, 남녀의 결혼 과정과 관련한 혼사장의 갈등, 부부 간의 애정을 파고드는 처척 간의 갈등,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대요. 유교적 신분론, 가문의 질서, 기존의 윤리관을 강조하며 가문의 융성과 화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데 가문의 일원이 될 여성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교훈적 성격이 부각되기도 했지만
대중소설로서의 통속적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집안이구나. 가문소설이라고 하면 한 집안의 갈등을 다루고 있겠구나. 그래서 한 집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 안에 소속되게 될 여성들의 갈등이 드러나겠구나 라는 것을 추측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고, 자 4번은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고, 조공자 형제, 정소저 일행, 조공자 형제, 정소저 일행, 조공자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각각 살펴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춘행과 병란, 네모박스 나왔네요.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 찾아주면 되겠죠. 7번 보기 문제 나왔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고, 이건 그냥 보기가 2개니까 마지막에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 페이지 넘어가서 맨 앞에서부터 볼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 줄거리에서 우리 힌트를 좀 얻어야 되겠죠? 송나라의 상구 조국과 위씨는 신이한 꿈을 얻고 두 아들 용홍과 용창이라는 아들을 얻어요. 자, 그래서 각각 인연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용홍이 정채인과 정호운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이 채임이가 부친 정참이 계모의 모함을 믿고 다른 곳에 시집 보내려 해요. 채임에 계모가 있는 거죠. 계임이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려 하게 되고, 채임이 남복을 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물에 몸을 던지는데 마침 그 근처를 지나던 용훈과 용창, 이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될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연히 이 자신의 인연인 정채임, 용홍이 자신의 인연인 정채임을 구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해놓고 이걸 물어보죠. 너희의 주인을 보니 몸 위에 두건과 의복이 있는데 결코 남자가 아니다. 무슨 가락으로 떠돌아다니느냐라고 궁금해하죠. 자, 이 내용이 4번에 2번 내용이 되겠네요. 보시면 여러분, 정수자 일행이 남장을 하고 있었던 거, 조공자 형제가 정수자 일행의 사연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4번에 2번을 지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춘행과 병란, 이 사람들 네모박스에 있었던 애들 나오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은 몸을 물에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죠. 죽은 몸을 건져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결단코 우리에게 해를 줄 사람이 아니니 소조의 슬픈 한을 바른대로 고하여 처리하는 것을 한번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6번의 1번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에 1번 보시면 정소자의 11호, 이 두 사람 두공자의 선함을 알아차리고 자기 주인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두 공자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공자가 이야기를 해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쭉 내려가서 보시면 죽은 몸을 구해주니까 너희들이 주인을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은 기특하다. 우리는 조상국 자제다. 그리고 선영의 절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너희가 서울 사람이면 조상국 자제를 모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자기들의 신분을 먼저 밝힙니다. 이게 4번에 3번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에 3번 보시면은 조공자 형제가 자신이 조상국의 자제임을 먼저 밝혀요. 그래서 정소저 일행의 경계심을 낮추도록 하고 있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죠. 4번에 3번도 지울 수가 있네요. 자, 이 내용이 4번에 3번 내용. 병란 등이 다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자기 소저가 청혼하고 빙패를 받은 조공자 형제라는 사실을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기특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게 6번에 2번 내용이 되겠네요. 볼까요? 6번에 2번. 정소저가 조상국 자제와 정혼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들을 구하니까 조공자 형제임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이 사람들이 이 이제 춘행과 병란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들이 소저의 뜻을 몰라서 아래여서 얘기합니다. 천인이 무식하여 주인의 휘자를 알지 못하니 소저께 물어서 자세히 알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 자기들이 구한 사람이 이 정소저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6번에 3번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 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6번에 3번 여기 넘어가 보시면 조공자 형제에게 정수자의 신분을 털어놓지 않고 먼저 정수자의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되겠죠. 그런 후에 정수자 일행에게 가서 조공자와 문답한 일을 이야기하죠. 정수자 일행이 매우 놀라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수자 일행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피하니까. 집안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집안에서 자기들 다른 곳에 시집 보내려고 했고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 가문에 여러분 허물이 알려지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창피하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병랑과 춘행이 굳이 근본을 이르지 말라는 소조의 말을 듣고 나와서 상의를 합니다. 자, 상의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가만히 사실을 아래어서 조공자가 일을 처리하는 걸 보아야겠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소조가 말한 것을 듣겠다 안 듣겠다. 듣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 차마 이 하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는가. 하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만나서 조공자를 만났는데 어찌 차마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6번의 4번과 5번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가서 볼까요? 6번의 5번부터 보시면 정소조와 자신들에게 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정소조가 위기를 겪게 된 과정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4번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정소조의 지시를 따고 판단대로 행동했다 라고 했는데 정소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판단대로 행동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아니죠. 자신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소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 앞부분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라는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6번에 4번에 이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쭉 읽으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두공자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자기들의 집안에 이제 이 소자들을 숨기죠. 소자들을 이제 숨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복들을 통해서 이를 숨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까지도 숨기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4번 정수저 일행을 구하는 과정이 두 남녀의 연분이 이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정수저 일행이 과거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 조공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줬죠. 자, 그런데 비복들에게 있다는 것을 누설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이게 허락도 없이 인연을 만나서 부모와의 갈등을 유발했나요? 그렇지는 않았죠. 요거는 틀렸네요. 이 내용이 없으므로 4번에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5번 한번 풀어볼게요. 가문소설인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거든요. 보시면 조공자와 정소조의 결혼 과정이 정찬모와 계모로 인해 홍 사장의 갈등을 겪었죠. 그리고 그 극복 과정을 드러내면서 자, 여기 나오죠. 통속적 재미를 추구하는 작품이다. 맞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장자승계권을 얻기 위해 용과 용창이 서로 갈등하면서 시비와 비복들을 규합하는 거죠. 이런 과정은 나와 있지 않죠. 자, 계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죽을 고비에 처한 정수저 일행을 구명하는 상황. 이게 있죠. 근데 가문의 여인들이 기존 윤리관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는 아니죠. 결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조공자와 정수저가 부모의 도움으로 애정을 회복했나요? 부모의 도움으로 애정을 회복하는 과정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이 틀렸네요. 이 말이. 정체를 감춘 미모의 여인이 등장해서 용혼과 용창이 갈등했어요. 이것도 틀렸죠. 자, 두 형제가 갈등하는 과정이 없어요. 맞는 답은 1번이네요. 조공자와 정수자의 결혼 과정에서 혼사장의 갈등이 나타나고 그 극복 과정이 드러나 통속적 재미를 추구하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7번 내용을 봅시다. 정보의 격차와 관련지어 파악합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일부러 숨기고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속마음을 감추고 상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인물 간의 정보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자, 소설 속 인물들이 서로를 오해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되는데 한편 독자들은 감춰진 진실을 소설 속 인물보다 먼저 알게 돼서
이후 사건 진행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된대요. 인물이 감추려고 하는 바에 집중해서 성격을 파악하기도 하고 정보의 격차가 만들어내는 이유 사건을 예측하며 긴장감을 느끼고 예상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감춰져 있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사건 진행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소저는 자신을 구한 사람이 정원한 상대임을 알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이를 통해 독자들은 정소저가 집안의 허물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물. 이것 때문에 밝히지 않은 거죠? 맞죠? 춘행과 병란은 조공자 형제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나서 정소자에게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있죠.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독자들은 이유 선택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죠. 아니,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안 알려지게 하려고 하니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두공자는 정소조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소조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럼 독자들은 정소조가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을 상상하잖아요. 언제 알게 될까라고 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죠. 정소자는 자신의 몸을 절간에 의탁할 것이라는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는 앞으로 두공자와 헤어지는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작품에 집중을 시킨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 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소저가요 자기 형세가 이 지경까지 미쳐서 외간 남자를 상대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 물에서 건져져서 살게 된 것을 생각하니 심실이 놀라 달아날 것 같아요. 그러나 요행이도 그 남자가 조공자여서 몸을 절간에 의탁하고 평생을 마치며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였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몸을 절간에 의탁하고 평생을 바치면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고마워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얘들아.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나는 언젠가 절로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간에 몸을 의탁할 상황, 그러면 앞으로 두공자와 헤어지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에 집중시키게 됩니다. 자, 정참정은 집안의 어른이 석공 몰래 정소자를 박수관에게 시집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해 고모인 이평창 부인을 찾아가려 했던 정소저. 이 상황이 독자들의 긴장감을 유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소저가 박수관에게 시집보내려 하는 이 집안의 어른이 석공 몰래 박수관에게 시집보내려는 이 사정을 몰랐을까요? 정소저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본문에 보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본문에 3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 자, 저희의 주인은 정참정의 딸로 외가에서 조공자와 정혼했는데 본댁으로 돌아오신 후 간에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정참정을 보채고 소절을 재에 빠지게 해서 정참정 부인이 박수관의 후실로 위협하고 시집보내려 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일의 형세가 매우 난처해서 소저가 남장으로 받고 있고 고모인 이평창 부인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소저가 여기 박수관의 후실로 명령해서 시집 보내러 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소저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여기로 시집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장으로 받고 있고 이평창 부인을 찾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 정소저를 박수관에게 시집 보내려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해 정소저가 부인을 찾아가려고 했다? 이건 틀렸죠. 정소저가 알지 못해 찾아가려고 한 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 답 5번입니다. 4번의 답 5번, 5번의 답 1번, 6번의 답 4번, 7번의 답 5번이에요. 자, 초용 소요 시간 12분에서 13분 안에 풀어 주셨어야 되죠? 채점 결과와 한 줄 평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 고전문학 6강 남았는데요. 고전문학 6강은 시간은 없고 이제 나머지 진도는 소설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고전문학은 소설 한 편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문학 5강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